최영수, 왜 핵심 추진체 도면 한 장을 빼돌렸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않는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진혁은 금고 안을 들여다보며 다시 한번 세어보았습니다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4장이어야 할 설계도면이 3장만 남아 있었고 핵심 추진체 구조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25년 경력의 수석 엔지니어인 그가 평생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설계국에서 도면 분실은 반역과 같은 의미였고 그것은 곧 자신과 가족 모두의 생명이 끝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진혁은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캐비닛을 열었고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까지 확인했습니다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올라와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아 자물쇠를 들여다보았고 그때 발견했습니다. 미세한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흠집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금고를 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자신과 최영수, 대학 시절부터 알던 친구였고 20년 넘게 같은 연구실에서 일한 동료였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만 자물쇠의 흠집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왜 영수가 이런 일을 해야 했을까? 아니, 정말 영수가 한 것일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평양교회 군사설계국 지하연구소는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진혁은 25년을 보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설계도를 그리고 계산식을 검토하고 국가 기밀을 지키는 일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수석 엔지니어라는 직함과 평양 시민증, 그리고 아파트 한 채가 그가 조국에 바친 청춘의 대가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6시 30분에 일어나 세면을 하고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12살 아이는 요즘 학교 숙제 때문에 밤늦게까지 깨어있곤 했습니다. 진혁은 딸의 방문을 살짝 열어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는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연구소까지는 전차로 40분이 걸렸습니다.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해야 할 일을 떠올렸습니다. 최신 어뢰 발사 시스템 설계도 최종 검토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 국장께 보고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전차는 덜컹거리며 평양 거리를 지나갔고 진혁은 가방 속 노트를 꺼내 어제 작성한 메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연구소 정문을 통과할 때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매일 같은 절차였지만 경비원은 한 번도 확인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차가웠습니다. 진혁은 연구실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안정적으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금고는 연구실 구석에 있었습니다. 진혁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6자리 숫자는 자신의 생일도 기념일도 아닌 무작위 조합이었습니다. 보안 규정에 따라 석 달마다 바꾸어야 했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고 진혁은 안에 정리된 도면 뭉치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도면을 펼쳤습니다. 어뢰 발사 시스템 전체 구조도, 제어 장치 설계도, 전력 공급 계통도 손가락으로 하나씩 확인하는데 동작이 멈췄습니다. 한 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핵심 추진체 구조도가 없었습니다. 진혁은 다시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안에 남아있을까 싶어 손을 넣어 구석구석 더듬었습니다만
빈 금속 표면만 만져졌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캐비닛도 뒤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겨울 아침인데도 연구실이 갑자기 더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계국에서 도면을 분실한다는 것은 곧 반역행위로 간주됐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처벌은 명확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전체가 위험해졌습니다. 진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패닉에 빠지면 안 됐습니다. 냉정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내장이 모두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퇴근하기 전에 확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사라진 것입니다. 금고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자물쇠 주변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미세한 긁힌 자국이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본 듯한 흠집이 금속 표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진혁은 일주일 전에 금고를 청소했었고 그때는 이런 흠집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 금고를 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자신과 최영수 단 2명뿐이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수일 리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기숙사에서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밤새 설계 과제를 함께 풀었고 졸업 후에도 같은 연구소에 배치되어 20년 넘게 한 팀으로 일했습니다. 영수는 진혁의 결혼식 들러리를 섰고 진혁은 영수 아들의 돌잔치에 갔었습니다. 서로의 가족사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형이 10년 전 탈북을 시도했다가 총살당한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진혁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의 흠집은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금고를 열었고 도면을 가져갔습니다. 진혁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8시 30분이었습니다. 영수는 보통 9시에 출근했습니다. 30분 후면 도착할 것입니다. 진혁은 일어나서 복도로 나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도면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9시 5분 문이 열렸습니다. 최영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진혁 동무. 진혁은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친구의 얼굴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어 보였습니다. 진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 동무, 혹시 어제 저녁에 연구실에 들렀습니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제는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진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확인해 봐야 할까?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 국장께 오늘 보고해야 했습니다. 금고에서 도면 한 장이 사라졌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급히 금고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뭐라고요? 어느 도면입니까? 핵심 추진체 구조도입니다. 영수는 금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는데요. 저도 압니다. 어제 퇴근 전에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혁은 영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친구는 진심으로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물쇠의 흠집은 여전히 거기 있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해야 합니다. 국장 동무께.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5년 쌓아온 신뢰, 20년 우정, 그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김 국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고 진혁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혁 동무, 보고서는 준비됐나? 진혁은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목숨줄을 끊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국장 동무,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국장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진혁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것입니다. 진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면 한 장이 분실됐다고, 핵심 추진체 구조도가 금고에서 사라졌다고. 국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그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뭐라고? 도면이 사라졌다고? 진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장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찾아내지 못하면 관련자 전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네. 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장은 전화기를 들었고 어디론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사무실을 나왔고 복도에서 영수를 마주쳤습니다. 영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안에 찾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연구실로 돌아와 다시 한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혹시 어디 끼어 있을까? 혹시 다른 파일에 섞여 들어갔을까 하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연구소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검은 제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보이부 휘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이부가 온다는 것은 누군가의 인생이 끝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범인을 만드는 사람들이었고 한번 그들의 손에 들어가면 무사히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혁은 창밖으로 검은 승용차를 바라보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국장이 급히 전 직원을 회의실로 소집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모두들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혁과 영수도 회의실로 들어갔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부 조사관 3명이 들어왔습니다. 조사관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각진 남자였고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동무들, 국가기밀도면이 분실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소.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역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전원조사에 협조할 것이며 누구든 숨기는 것이 있다면 지금 말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오. 진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들었습니다. 조사관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혁 동무입니다. 제가 금고를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렇군. 보고서는 받았소?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요? 저와 최영수 부설계사 2명입니다. 조사관의 시선이 영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영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사관은 영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옆에 있던 다른 조사관에게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그 조사관이 서류철을 들고 왔고 몇 장을 넘기더니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첫 번째 조사관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수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최영수 동무, 자네 형이 10년 전 탈북을 시도했다가 총살당한 기록이 있는데 사실이요?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영수에게 쏠렸고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탈북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였습니다. 영수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었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릴 때 일입니다. 형님은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조국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조사관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배신자의 피는 어디로 가지 않는 법이지. 자네도 형처럼 조국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을 것 아니오? 아닙니다. 저는 20년 넘게 이곳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조사관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보위부원 2명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이 영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서시오, 최영수 동무. 함께 가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지.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명의 보위부원이 그를 양옆에서 잡았고 영수는 고개를 돌려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다만 슬픔과 당혹스러움만이 담겨 있었고 어쩌면 체념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했습니다. 영수는 20년 친구였고 자신의 결혼식 들러리를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수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진혁 동무, 우리 명숙이하고 아이들 좀 부탁하네. 진혁은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수는 회의실 문을 나갔고 보위부원들이 그를 복도로 끌고 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조사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머지 동무들도 모두 조사를 받을 것이오.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 대기하시오. 한 명씩 불러서 진술을 받겠소. 직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진혁도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고 영수가 끌려가던 모습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영수가 차에 실려가고 있었고 차는 곧 연구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진혁은 창가에 서서 그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보이부 지하실에 들어간 사람은 멀쩡히 나오지 못한다는 소문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도면을 빼돌리지 않았다면, 딸을 살리기 위해 조국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영수가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하지만 선택은 이미 끝났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혁은 집에 돌아갔지만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밥을 먹을 수 없었고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수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슬픈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친구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진혁을 짓눌렀고 그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데 석 달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날 의사가 차갑게 내뱉었던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백혈병 말기입니다. 골수 이식이 시급하지만 약이 없습니다. 진혁은 그날 의사 앞에서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습니다. 12살짜리 딸아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내는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평양 최고 병원에도 그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혁은 모든 연주를 동원했습니다. 김 국장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었고 당 간부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대학 선배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약이 없다는 말, 어쩔 수 없다는 말, 조국도 힘든 시기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날마다 야위어 갔습니다. 뺨이 푹 꺼졌고 눈가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밥을 먹지 못해 링거만 맞았고 가끔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진혁은 딸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웠고 수진이가 작게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 출장을 갔을 때였고 진혁은 현지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협력업체 직원이 식당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한 남자가 진혁에게 다가왔습니다. 박동무 따님이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진혁은 깜짝 놀라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어떻게 제 딸 이야기를 아십니까?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쪽 지역에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소식을 듣게 되지요. 따님이 백혈병이라면서요. 약을 구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수상한 냄새가 났고 이런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진혁은 멈칫했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골수 이식에 필요한 약, 제가 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올 수 있습니다. 진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공짜는 없다는 것을, 이런 제안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설계도면 한 장입니다. 어렵지 않은 거래입니다. 박동무는 따님을 살리고 저는 필요한 것을 얻고. 진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나를 반역자로 만들려는 겁니까? 남자는 태연했습니다. 반역이라니요. 그저 거래입니다. 따님의 생명과 종이 한 장을 바꾸는 겁니다. 간단한 선택 아닙니까? 진혁은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둘러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건넨 명함은 주머니 속에 있었고 진혁은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명함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혁은 매일 그것을 보면서도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5년 지켜온 원칙이 있었고 조국에 대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진혁은 병실 밖 복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는 울부짖었고 진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진혁은 결정했습니다. 원칙보다 딸이 먼저였고
조국보다 가족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 중국으로 전화를 걸었고 남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받았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박동무. 어떤 도면을 주실 수 있습니까? 진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핵심 추진체 구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만나시지요. 약은 준비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진혁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인지 알고 있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하얗게 질린 얼굴이 떠올랐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진혁은 연구소에 남았습니다. 경비원에게는 긴급 수정 작업이 있다고 둘러댔고 경비원은 별말 없이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연구실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고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핵심 추진체 구조도를 꺼냈습니다. 청사진 위에 그려진 정밀한 선들, 계산식들, 치수들이 보였습니다. 25년 경력의 결정체였고 조국의 미래를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진혁은 그것을 가방에 넣었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뒤에서 누가 부를까봐 두려웠고 정문을 나설 때까지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고 진혁은 연구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중국 접경에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도면과 약을 교환했고 남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도면을 확인했습니다. 진혁은 약을 받아들고 평양으로 돌아왔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수진이에게 약을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수진이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 후에는 죽을 먹을 수 있었고 한 달 후에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처음으로 웃었을 때 진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살아났다는 안도감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였고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을 때만큼은 잘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진혁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영수가 대신 고통받고 있었고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짓눌러 왔습니다. 딸을 살렸지만 친구를 죽이고 있었고 그 모순이 진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진혁은 잠들지 못했고 영수의 슬픈 눈빛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저녁 진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연구소에서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보이부는 영수를 계속 붙잡아두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진혁은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영수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향했고 계단을 오르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명숙을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수의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고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명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수의 아내는 진혁보다 2살 어렸고 평소에는 밝고 쾌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뺨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였습니다. 진혁 동무. 명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진혁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진혁은 급히 그녀를 부축했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어수선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빨래가 구겨진 채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진혁은 그녀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 동무는 아직 안 돌아왔습니까?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소매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사흘째입니다. 사흘째 소식이 없습니다. 보이부에서 계속 조사받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숙은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영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조국을 배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진혁 동무도 아시잖습니까? 20년 넘게 함께 일하셨잖습니까? 진혁의 목이 메었습니다. 명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영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성실한 기술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명숙 동무, 조사가 끝나면 돌아올 겁니다. 진혁의 위로는 공허했습니다. 명숙은 진혁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혁 동무, 동무가 증언해 주십시오. 영수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동무는 20년 넘게 함께 일한 친구 아닙니까? 진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명숙은 진혁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발입니다. 동무 한마디면 영수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동무가 영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 주십시오. 진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도면을 빼돌렸다고 영수는 무고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수진이가 위험해졌고 아내가 위험해졌습니다. 자신도 끝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15살이었고 작은 아들은 9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거실로 나왔고 진혁을 보자 달려왔습니다. 진혁 아저씨, 우리 아빠 어디 갔어요?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순진한 눈빛이었고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중요한 일로 출장 가셨단다. 곧 돌아오실 거야. 큰아들은 달랐습니다. 그는 진혁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명숙이 아이들을 방으로 돌려보냈고 다시 진혁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진혁 동무 제발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가 필요합니다. 저한테도 남편이 필요합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으려 했고 진혁은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명숙 동무 일어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있습니다. 동무가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영수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진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명숙의 절박함이 칼날처럼 그를 찔렀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했습니다. 그는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보이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 증언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동무는 수석 엔지니어 아닙니까? 동무 말이면 국장 동무도 들을 겁니다. 진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고 진혁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혁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명숙은 뒤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진혁 동무, 동무는 영수의 친구 아닙니까? 20년 친구 아닙니까? 진혁은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고
그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명숙의 통곡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고 그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진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층을 내려올 때마다 무릎에 힘이 빠졌고 마침내 계단참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친구를 버렸습니다. 20년 우정을 저버렸습니다. 영수의 아내와 아이들을 외면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영수에게 떠넘겼습니다. 진혁은 자기 자신이 역겨웠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비틀거리며 걸었고 방향도 모른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골목에 들어서서 벽에 기대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건강해진 딸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영수의 얼굴이 겹쳐졌고 명숙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혁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가락 관절이 찢어졌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피가 벽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뒤섞여 그를 짓눌렀고 진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지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선택했고 그 선택의 무게를 평생 짊어져야 한다고. 딸을 살렸지만 친구를 죽이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진혁은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수진이와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고 집까지 가는 길이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진혁은 아파트 계단을 오르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었고 찢어진 손가락 관절이 쓰라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딸은 즐겁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진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을 안아 올렸고 수진이는 아빠 목에 매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지만 진혁의 가슴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잘했구나, 우리 딸.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진혁의 상처난 손을 보고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손이 왜 그래요? 다쳤어요? 괜찮습니다. 연구소에서 기계에 살짝 긁혔습니다. 아내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지만 진혁은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고 아내와 딸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진혁은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고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영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겪고 있을까? 보이부 지하실의 신문실은 어떤 곳일까? 고문을 받고 있을까? 진혁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영수는 무고했고 자신이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수진이도 아내도 자신도 모두 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것, 탈출하는 것. 진혁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명함을 찾아냈습니다. 중국 밀수업자의 명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진혁은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고 벨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남자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입니다. 박진혁입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동무 무슨 일이십니까? 가족 전체를 데리고 나가고 싶습니다. 남자는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다릅니다. 한 사람당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얼마입니까? 추가 도면 2장과 현금 5,000달러입니다. 진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5,000달러는 평생 모아도 구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도면은 드리겠습니다. 돈은 최대한 구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흘 후 자정의 압록 강변 예전 장소로 오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도면은 그때 가져오시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진혁은 부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방금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탈출을 결정한 것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한 것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진혁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밤이 되었고 진혁은 연구소에 남기로 했습니다. 경비원에게 긴급 설계 수정 작업이 있다고 말했고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연구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휑하게 켜져 있었고 진혁은 금고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신형 잠수함 설계도 2장을 꺼냈습니다. 최신 기술이 집약된 청사진이었고 이것이 넘어가면 조국의 안보에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혁은 복사실로 갔습니다. 복사기를 켰고 기계가 워밍업하는 동안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면을 복사기에 올려놓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사기가 윙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좌우로 움직이고 종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진혁은 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첫 번째 도면 복사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도면을 올려놓았고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사기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혁은 긴장했지만 계속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도면도 복사가 끝났습니다. 진혁은 복사본을 가방에 넣었고 원본을 들고 연구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복사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진혁은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저편에 김 국장이 서 있었습니다. 국장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총구가 진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국장이 다가왔고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박진혁 동무 야근이 길고 먼. 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국장은 진혁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가방을 열어보게. 진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수진이도 아내도 영수도 자신도 모두 끝이었습니다. 진혁은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국장이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사된 설계도 2장이 보였습니다. 국장은 도면을 꺼내 펼쳐보았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신형 잠수함 설계도로군. 이걸 누구에게 팔려고 했나? 진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국장은 한숨을 쉬었고
권총을 들어 진혁의 머리에 겨눴습니다. 자네가 그랬군. 처음부터 자네였어. 진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총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눈을 떴고 국장이 총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영수 동무는 어떻게 되는 건가? 국장의 질문에 진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영수가 자백했네. 자기가 도면을 훔쳤다고. 중국 밀수업자에게 팔았다고. 자네 가족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수가 자신을 감싼 것입니다. 친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도면을 빼돌린 것을 알고 있었고 대신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진혁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영수 동무가? 국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네 딸 이야기를 했더군. 수진이가 백혈병으로 고생했다고. 자네가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거라고. 자기는 형도 탈북자니까 어차피 의심받을 운명이었다고. 진혁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구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국장은 권총을 다시 들어 올렸고 방아쇠에 손을 걸었습니다. 진혁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지막 생각이 스쳤습니다. 진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이 도면에는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국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고 진혁은 마지막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국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총구가 약간 내려갔습니다. 진혁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중 간첩입니다. 조국을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린 겁니다. 국장은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변명인가? 자네가 딸을 살리려고 도면을 팔았다는 건 뻔한 사실 아닌가? 아닙니다. 도면을 확인해 보십시오. 추진체 설계 공식에 의도적으로 오류를 넣었습니다.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설계대로 만들면 심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제가 계획적으로 삽입한 결함입니다. 국장은 진혁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도면을 다시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청사진을 들여다보았고 수식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국장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설계도를 읽는 능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사실 도면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희망했을 뿐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설계하면서 실수한 부분이 있기를, 그것이 마치 의도적인 함정처럼 보이기를 바랐습니다. 국장의 손가락이 도면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추진체 구조도, 압력계수 계산식, 재질 강도 표시.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고 특정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진혁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 말인가? 국장이 손가락으로 계산식 하나를 짚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들어보았고 그 순간 자신도 깨달았습니다. 압력계수 계산에서 단위 환산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킬로파스칼과 메가파스칼을 혼용한 것입니다. 미세한 오류였지만 실제 제작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실수였습니다. 진혁은 그것이 자신의 단순한 실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도면을 복사할 때 서둘러서 재확인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의도적인 함정이라고 주장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진혁은 일어나 국장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국장은 권총을 다시 들었지만 진혁을 막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압력 계수 단위를 일부러 혼용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계산식대로 추진체를 제작하면 수심 200m에서 구조가 붕괴됩니다. 국장은 도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진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이 설계대로 잠수함을 만든다면 심해, 잠수 중 선체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 것입니다. 자네가 정말로 이것을 의도했단 말인가? 국장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수업자는 남한 정보기관과 연결된 자입니다. 제가 중국 출장 중에 접촉했고 그들이 기술 정보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살기 위한 본능이 작동하고 있었고 진혁은 자신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저는 김 국장 동무께 보고했습니다. 적국의 거짓 정보를 흘려 그들의 기술 개발을 교란하자고. 국장 동무께서 승인하셨고 저는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국장은 진혁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승인을 했나? 진혁은 당황했지만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작년 10월입니다. 국장 동무 사무실에서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짓말 말게. 작년 10월에는 그런 대화가 없었어. 진혁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국장은 권총을 다시 들어 올렸고 진혁의 이마에 겨눴습니다. 자네 거짓말이 형편없네. 이중 간첩이라고? 그런 거창한 임무를 받았으면 당에서 보고가 올랐을 거야. 진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것입니다. 국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냥 딸을 살리고 싶었던 아버지일 뿐이지. 이중 간첩 같은 건 없어. 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거창한 임무를 수행한 간첩이 아니라 그저 절박한 아버지였을 뿐입니다. 국장은 한숨을 쉬었고 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도면의 결함은 사실이군. 진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장은 도면을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의도적이든 실수든 이 설계대로라면 잠수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미 이 도면이 적국으로 넘어갔다고? 그렇습니다. 국장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고 진혁은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고 국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박진혁 동무, 자네 딸 약은 어디서 구했나? 진실만 말하게. 진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딸의 백혈병 밀수업자와의 거래, 도면을 빼돌린 일, 그리고 영수가 왜 자백했는지도 짐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수 동무도 자기 가족을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권총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의자에 앉았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딸이 있었네. 진혁은 국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국장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20해 전 일이야. 영양실조로 10살에 죽었지.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국장의 목소리에 오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진혁은 처음으로 국장의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냉철한 기술자가 아니라 한 명의 아버지였던 사람을. 자네는 뭐라도 했어. 조국을 배신하면서까지 딸을 살렸지. 나는 충성스러운 당원으로 남았고 딸을 잃었네. 국장은 진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최영수 동무도 마찬가지야. 자기 친구를 살리려고 거짓 자백을 했어. 우리 모두 이 체제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진혁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국장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새벽 5시 국경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이 있네. 거기 내 조카가 근무해. 압록 강변 철조망 구역이지. 진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국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장은 돌아서서 진혁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가족과 최영수 가족 함께 보내주지. 내 조카가 길을 열어줄 거야. 진혁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못한 걸 자네가 했으니까. 최소한 자네만이라도 후회 없이 살아라. 최영수는 내일 새벽 석방 처리하겠네. 자네가 데리고 가게. 국장은 복사된 도면을 진혁에게 건넸습니다. 가져가게. 어차피 결함이 있는 도면이니 넘어가도 문제없어. 남쪽 가서 새로 시작하게. 진혁은 도면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국장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 딸 이름은 은희였네. 자네 딸만큼 밝고 예쁜 아이였어. 은희를 살리지 못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자네 수진이라도 지켜주는 것뿐이야. 국장은 연구실을 나갔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진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자 그는 일어나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경비원도 졸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조용히 정문을 빠져나왔고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집까지 뛰어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까지 압록 강변에 도착해야 했고 지금은 4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뛰어올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진혁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떠나야 합니다. 질문하지 마시고 수진이를 깨우십시오.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더 묻지 않고 수진이 방으로 갔습니다. 진혁은 가방을 꺼내 최소한의 옷까지만 챙겼습니다. 돈이 있는지 확인했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현금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비몽사몽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여행 가는 거야. 조용히 따라오렴. 가족 셋은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5년 살았던 곳이었지만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걸었고 전차 정류장 대신 걸어서 영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수의 집 앞에 도착하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명숙이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 옆에는 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수가 있었습니다. 진혁은 달려갔습니다. 영수는 비틀거리며 서 있었고 얼굴은 멍투성이었습니다. 한쪽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영수 동무. 진혁은 친구를 껴안았습니다. 영수도 진혁을 안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20년 우정이 그 순간 다시 살아났습니다. 진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살면 됐어. 두 가족은 함께 압록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진혁의 아내와 딸, 영수의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진혁과 영수, 모두 8명이었습니다. 어둠 속을 조용히 걸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의 평양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가끔 경비원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골목으로 숨었고 경비원이 사라진 후 다시 걸었습니다. 수진이가 피곤해하자 진혁이 업었고 영수의 작은 아들은
명숙이 안고 갔습니다. 1시간을 걸어 압록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이 보였고 그 너머로 강이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진혁은 주변을 살폈고 약속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초소가 있었고 그곳에 젊은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군인이 그들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고 긴장한 표이였습니다. 박진혁 동무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김 국장님의 조카입니다. 빨리 가셔야 합니다. 교대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군인은 철조망의 한 부분으로 안내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듯 철조망 일부가 느슨하게 되어 있었고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 명씩 빠져나가십시오. 강은 완전히 얼어있지만 중간 부분은 얇으니 조심하십시오. 진혁이 먼저 철조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강둑으로 내려갔고 얼음을 발로 두드려 보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진혁은 조심스럽게 강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지만 버텨줬습니다. 하나씩 건너오십시오. 진혁이 손짓했습니다. 수진이가 다음으로 철조망을 빠져나와 강 위로 왔습니다. 진혁이 딸의 손을 잡았고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얼음이 발밑에서 소리를 냈지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얼음이 더 얇아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진혁은 멈춰서서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두드려 보았습니다. 위태로웠지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렴. 수진이는 아빠 손을 꽉 잡고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강 건너편에 도착했고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진혁은 아내에게 손을 흔들었고 아내가 철조망을 빠져나와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건넜습니다. 영수의 아내 명숙이 작은 아들을 안고 왔고 큰아들이 혼자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진혁은 강 건너편에서 그들을 기다렸고 도착하는 사람마다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수가 철조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가 강 위로 발을 내딛는 순간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대 순찰이었습니다. 젊은 군인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빨리. 영수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고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강가로 뛰어내려 손을 뻗었습니다. 영수 동무. 영수의 손이 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혁이 힘껏 잡아당겼고 영수가 강 건너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순간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경비대가 발견한 것입니다. 엎드리십시오. 진혁이 외쳤고 8명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총알이 얼음 위를 스쳤고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었고 총알은 빗나갔습니다. 일어나서 뛰십시오. 진혁이 수진이를 업었고 영수가 작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8명은 강변을 따라 뛰었고 나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더 이상 총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은 것입니다. 숲속에서 멈춰 섰습니다. 모두들 숨을 헐떡였고 진혁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압록강이 어둠 속에 누워 있었고 북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평양 방향 어딘가에 자신이 25년을 바친 연구소가 있었고 살았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진혁은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국을 떠난다는 것, 모든 것을 버리고 간다는 것이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자신의 등에서 숨을 쉬고 있었고 아내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영수가 진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20년 우정이 이 순간을 견뎌냈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세. 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명은 다시 걸었고 중국 땅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뒤에는 얼어붙은 강이 있었고 앞에는 알 수 없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함께였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단지, 진혁과 영수 가족은 같은 층 양 끝에 살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태국을 지나 마침내 남쪽 땅을 밟기까지 1년이 걸렸고 정착하는데 또 1년이 걸렸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고 정부 지원으로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혁은 작은 기계 설계 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군사 기밀이 아닌 평범한 산업용 기계를 설계했고 월급은 북에서보다 적었지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의 삶이었습니다. 영수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고 조립 라인에서 하루 8시간을 일했습니다. 북에서는 부설계사였지만 남쪽에서는 학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기술자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북쪽 억양이 남아있어 처음에는 놀림을 받았지만 점차 적응했습니다. 영수의 큰아들은 대학에 입학했고 작은아들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진혁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뉴스를 읽었습니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국제 뉴스. 진혁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일과가 끝나고 지친 몸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였습니다. 진혁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에서 신형 잠수함 시험 발사를 진행하던 중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는 바다 위로 솟아오른 검은 연기가 보였습니다. 위성 사진이었고 사고 현장의 모습이 희미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신형 잠수함이 심해 잠수 시험 중 선체 압력 문제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며 승무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고 건전지가 굴러갔습니다. 화면 속 검은 연기가 천천히 퍼져나갔고 해군 함정들이 사고 지점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계상 결함이나 제조 과정의 문제가 원인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흘린 도면이었습니다. 석 달 전 밀수업자에게 넘긴 그 설계도가 실제로 북한에 전달되었고 그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잠수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압력 계수 계산의 오류, 자신이 실수로 넣었던 그 결함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저녁 다 됐어요. 수진아, 밥 먹어. 진혁은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왔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진혁의 얼굴을 보고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진혁은 억지로 일어섰습니다. 화장실로 갔고 문을 닫았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 잠수함 안에 누가 있었을까? 연구소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후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술자들이 함께 탔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수함에 올라탔고 심해로 내려갔고 압력을 견디지 못한 선체가 무너지면서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진혁은 변기에 엎드려 구역질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몸이 경련했습니다. 수진이를 살리기 위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참 후 진혁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저녁이 차려져 있었고 수진이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진혁을 바라보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자리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아빠 안 드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진혁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백혈병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또래 아이들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진혁이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생명이었습니다. 먹는다. 조금 피곤해서 그래. 진혁은 억지로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삼킬 수 없었지만 씹었고 간신히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수진이는 학교 이야기를 했고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진혁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영수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영수도 뉴스를 봤을 것입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진혁은 번호를 눌렀고 벨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영수가 받았습니다. 진혁이 형, 영수. 둘은 말없이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뉴스 봤나? 응.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수많은 건물들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수백만 명이 살고 있었고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 우리가 잘한 걸까?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딸을 살렸지만 다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가족을 구했지만 동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모르겠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나도 그래. 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잖아. 명숙이가 웃고 있잖아. 형수님도 수진이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이것뿐이었어.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연구소에서, 명숙의 집 앞에서, 압록 강변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생명뿐이었습니다. 조국도, 동료도, 원칙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 진혁이 물었습니다.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가세. 10분 후에 아래 공원에서 전화를 끊고 진혁은 외투를 입었습니다. 아내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했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영수와 마주쳤습니다. 둘은 말없이 계단을 내려갔고 아파트 단지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진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지만 북쪽에서 보던 별과 같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 김 국장님은 어떻게 됐을까? 영수가 물었습니다. 진혁은 생각했습니다. 국장은 자신들을 탈출시켜준 후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조카도 무사할까? 진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네. 하지만 국장님은 각오하고 우리를 보내줬을 거야. 은이었지?
국장님 딸 이름. 응. 10살에 죽었다고 했어. 둘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국장도 자신들도 모두 아버지였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아남아야 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했습니다. 가자. 내일 또 일해야지. 진혁이 일어섰습니다. 영수도 일어났고 둘은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진혁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얼어붙은 압록강이 흐르고 있다고, 그리고 바닷속에 가라앉은 잠수함이 있다고, 평생 그곳에 남아있을 무게라고. 진혁은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수진이 방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진혁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소파에 앉으려는데 수진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고 아빠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아직 안 주무세요? 너도 아직 안 잤구나. 숙제하느라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수진이는 아빠 옆에 앉았습니다. 진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수진이는 아빠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응? 북한에서는 뭐 하셨어요? 진혁은 손을 멈췄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들어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봐요. 우리 부모님이 북한에서 뭐 했냐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말씀 안 해주시잖아요. 진혁은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15살이 된 수진이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배를 만들었단다. 배요? 어떤 배요? 잠수함이야. 물속으로 들어가는 배. 수진이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와, 대단하시네요. 그럼 아빠가 만든 잠수함이 바다에 있어요? 진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잠수함은 지금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시신과 함께. 진혁은 딸의 머리를 다시 쓰다듬었습니다. 그렇단다. 바다 어딘가에 있지. 아빠가 만든 거니까 튼튼하겠네요. 수진이는 순수하게 웃었습니다. 진혁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튼튼하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설계는 결함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그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빠가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 진혁은 그 미소를 지켜야 했습니다. 아빠, 북한 그리워요? 진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운가? 25년을 살았던 곳, 청춘을 바쳤던 곳, 친구들이 있던 곳. 하지만 동시에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떠나온 곳이었습니다. 가끔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어렸으니까 그냥 여기가 더 편해요. 수진이는 하품을 했습니다. 진혁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자거라. 내일 학교 가야지. 네. 아빠도 주무세요.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습니다. 진혁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가로 가서 커튼을 젖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빌딩들의 불빛, 도로를 달리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멀리 보이는 한강의 다리들, 모두 살아 숨쉬는 도시였습니다. 진혁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구했고 무엇을 잃었는지. 딸을 살렸지만 동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가족을 구했지만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영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형, 잘 자. 내일 아침 같이 출근할까? 진혁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세. 7시에 아래서 만나자.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혁도 그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문득 김 국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 은희를 잃고도 끝까지 충성을 지켰던 사람. 하지만 마지막 순간 자신과 영수를 살려준 사람.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니, 살아있기나 할까? 진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압록강의 차가운 얼음이 발밑에서 갈라지던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뒤에서 들리던 총소리, 영수의 손을 잡아당기던 순간,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의 안도감,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구소의 형광등 불빛도 떠올랐습니다. 밤새 도면을 그리던 책상, 함께 웃던 동료들의 얼굴, 금고를 열 때마다 느꼈던 책임감, 그 모든 것을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잘한 걸까? 진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나왔고 잠옷 차림으로 진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자요? 곧 잘게. 아내가 진혁의 옆에 섰습니다. 둘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뉴스 본 거 알아요. 진혁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계속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잠수함 폭발 사고. 당신 표정 보니까 알았어요. 그 잠수함이 당신이 만든 거죠?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이것뿐이었어요. 수진이를 살리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죽었소.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평생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 거라는 것도 알아요. 아내는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진혁은 아내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예요. 훌륭한 남편이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당신이 용기를 냈기 때문이에요. 진혁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고 아내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진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할 것 없어요. 우리 함께잖아요. 둘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진혁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앞으로도 이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바다 밑에 가라앉은 잠수함, 그 안에 있던 사람들, 김 국장의 희생, 영수의 대신 자백, 명숙의 눈물.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길이었고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졌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평범한 기계를 설계하고 점심을 먹고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진혁은 옷을 갈아입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이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고 아내가 아침을 차렸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진혁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건강하게 웃고 있는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지킨 것이라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7시에 아파트 앞에서 영수를 만났습니다. 둘은 함께 지하철역으로 걸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고 진혁과 영수도 그들 속에 섞여 걸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영수가 말했습니다. 형, 우리 살아남았어.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살아남았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고 죄책감을 안고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며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진혁의 삶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진혁은 설계 사무소에서 승진했고 이제 작은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남쪽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면서 점차 억양도 부드러워졌고 이제는 거리에서 누구도 그를 탈북자라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장래 희망을 의사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진혁과 영수 두 가족은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아내들은 돗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펼쳐놓았습니다. 진혁과 영수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형, 저기 봐. 유람선. 영수가 강 위를 가리켰습니다. 하얀 유람선이 한강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사람들이 갑판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만들던 잠수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배였습니다.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배였습니다. 예쁘네. 진혁이 말했습니다.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도 이제 저런 배를 설계해봐.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배. 진혁은 웃었습니다. 가능한 일일까? 자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진혁은 그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둘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흘러갔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진혁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북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고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아직 가지고 있었어? 영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혁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과 영수가 보였고 김 국장도 보였습니다.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 꺼내봐. 잊지 않으려고. 형, 그분들을 잊을 수가 있나? 평생 가슴에 남을 텐데. 진혁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나 요즘 꿈을 꿔. 김 국장님 꿈. 어떤 꿈? 국장님이 강가에 서 계셔. 그리고 날 보고 웃으시는 거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웃으시기만 해. 그러면 나도 울면서 웃어. 그리고 깨. 진혁은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우릴 용서하셨을까? 모르겠네. 하지만 국장님은 우릴 보내주셨어. 그게 답 아닐까?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은 계속 흘렀고 유람선은 멀어져 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형, 우리 잘 살자. 영수가 말했습니다. 진혁은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잘 살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저녁이 되어 두 가족은 함께 돗자리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들이 준비한 김밥과 과일을 나눠 먹었고 아이들은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북한에도 한강 같은 강이 있어요?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동강이 있지. 한강보다 더 넓단다. 거기도 유람선 다녀요? 진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유람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글쎄, 아빠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 그럼 거기 사람들은 심심하겠네요. 수진이의 순수한 말에 진혁은 웃었습니다. 영수의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통일되면 거기도 유람선이 다닐 거예요. 통일이 되려나? 명숙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이라는 단어는 이제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진혁에게 북은 이제 다른 나라였고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강물도 따라서 붉게 빛났습니다. 진혁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압록강도 지금쯤 이렇게 물들고 있을까? 자신이 건넜던 그 얼어붙은 강도 봄이 오면 녹아서 흐르고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혁은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진혁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평범한 아버지였고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무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다 밑에 가라앉은 잠수함, 그 안에 있던 사람들, 김 국장의 희생, 자신이 저지른 배신, 그 모든 것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 진혁은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북쪽 하늘에도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김 국장도 연구소 동료들도 그리고 잠수함에서 죽은 사람들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 여보, 아내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진혁의 옆에 섰고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뭐 생각해요? 별을 보고 있었소? 예쁘죠? 응, 예쁘네.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행복해요? 진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 죄책감을 안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렸고 아내의 따뜻한 손이 느껴졌습니다. 영수 가족이 옆집에 살고 있었고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복하오. 이만하면 충분히 행복하오. 아내는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별들은 계속 빛났습니다. 멀리 북쪽 어딘가에서도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생각했습니다. 압록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을 것이라고. 자신이 건넜던 그 강은 겨울이면 얼고 봄이면 녹으면서 계속 흐를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그 강물은 바다로 흘러들어갈 것이고 남쪽의 강물과 만날 것이라고. 그때까지 자신은 이곳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과거의 무게를 안고 죄책감과 함께 하지만 가족을 지키며 매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방에서 불렀습니다. 엄마, 아빠, 내일 소풍 도시락 싸주실 거죠?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빠랑 같이 싸줄게. 진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진혁은 베란다를 나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아버지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생존과 사랑 사이에서 고뇌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아파하고 무언가는 잃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 이유를 어떻게 사느냐가 아닐까요? 진혁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딸을 살렸고 친구를 구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현재를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